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 남성입니다. 사실 이 채널에 사연을 적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익명이 보장된다고 한들 사연을 적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을 적지 않으면 속에서 열불이 터질 것 같아서 주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연들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니 제 선택에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들 들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유독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자동차나 로봇에 빠질 무렵 저는 늘 비행기를 가지고 놀았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무겁고 커다란 고철 덩어리가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지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어른이 되면 꼭 비행기를 타보겠다고 그것도 조종석에 앉아서 하늘을 나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평범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제주도쯤은 한번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어느 해 제가 7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도 비행기만 보면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는데 비행기 모형만 봐도 기종을 척척 알아맞히는 저를 보고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얘는 파일럿이 되면 잘하겠네. 비행기를 이렇게 좋아하니. 파일럿이 뭐야? 제가 묻자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비행기 모는 사람이야. 조종사. 우리 아들이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파일럿 하면 딱이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툭 하고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난 꼭 파일럿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제 꿈은 단단해졌죠. 그냥 비행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저를 제주도로 데려가 주셨어요. 첫 비행기 탑승이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표를 건네받고 탑승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탑승 직전 아버지께서 장난을 치셨어요. 비행기 타려면 신발 벗고 타야지. 그리고 무조건 승무원분들한테는 공손하게 배꼽 인사를 해야 하는 법이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탔어요. 승무원분들이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 저는 부끄럽기보다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날의 저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죠. 비행기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는 철제 덩어리가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이 커졌고 이러다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긴장이 몰려오자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애가 긴장을 다 하고 그러네. 엄마는 웃으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고 그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쿠구궁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를 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그냥 좋아하던 수준을 넘어서 나는 반드시 파일럿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건요.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조종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저 안에 앉아서 조종관을 잡고 있을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되었어요. 어른들이 애가 비행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하며 웃기도 하셨지만 저에겐 그저 장난감이 아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움직였고 결국은 그 꿈을 좇아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7살의 그 작은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단순한 첫 비행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처음으로 진짜 꿈이라는 것이 생긴 날이자 제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파일럿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7살, 8살쯤에 어떤 꿈을 꾸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어릴 땐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은 만화가가 되고 싶고 다음 날엔 갑자기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비행기만 바라봤어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엔 파일럿이라는 세 글자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파일럿이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학과 영어 실력이 필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땐 좀 억울했죠. 비행기 모는데 왜 수학을 그렇게 잘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고도를 계산하고 속도와 연료량을 따지고 또 복잡한 기계를 다뤄야 하다 보니 수학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곤 정말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했죠. 저는 머리가 유난히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2~3배는 더 열심히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요, 이상하게 꿈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지쳐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땀을 흘리는 만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국내 항공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비행 이론부터 시작해서 항공 역학, 모의비행 시뮬레이션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동경하던 것들을 직접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죠. 기초교육을 끝내고 초보 조종사 자격증을 땄을 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걸로는 상업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CPL 자격증까지 이어서 취득했죠. 그걸 계기로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요. 부기장으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진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날마다 비행 시간을 꾸준히 쌓아야 했어요. 저는 정말 비행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늘, 비행기, 조종관, 계기판 이런 단어들만 하루 종일 떠오를 정도였죠. 영어는 자연스럽게 익혔고 키도 큰 편이라 체격 조건도 좋았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매력 있어 보였는지 종종 여자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였죠. 어디 갔다 이제 연락해요.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비행했어요. 연습 비행 끝나고 보고서 정리하다가.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연락은 잘 안 되고 쉬는 날은 불규칙하고 만나자고 하면 스케줄이 겹치고 결국 대부분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연애보단 비행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제 성격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저는 한번 정한 길은 끝까지 묵묵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성격. 그런 면이 조종실 안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부기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절대 가벼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비행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야간 비행이든 새벽 출발이든 어려운 노선이든 언제나 오케이 했죠. 회사에서 제 별명이 오케이맨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진우 씨,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흔쾌히 대답했죠. 힘들어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행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억지로 견딘 것도 아니었어요. 제 삶의 중심엔 늘 비행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에서 사랑이 싹트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하늘 위에서요. 제 아내 김지연 씨는 정말 예뻤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예뻤던 게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나 말투 모든 게 반듯하고 단정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스튜어디스가 되자마자 바로 프레티스 지석에 배치된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프레스티지에서 비행했어요? 대단하네요. 영어가 좀 되는 편이라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고 그 실력을 뒷받침할 만한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눈매가 또렷하고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고 지시사항을 따를 때도 군말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프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지연 씨에게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부기장 중에서도 인기가 꽤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고 성격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랑 비행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승무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 씨를 보고 나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고도가 다른 비행기처럼 그 사람이 제 시야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 선남선녀가 만나 눈이 맞았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이 시작됐어요. 지연 씨는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깊었고 감정에 휘둘리는 법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 점에서 더 매력을 느꼈고요. 비행 스케줄이라는 게 서로 맞추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데이트 한번 하려면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간신히 시간 내서 잠깐 얼굴만 보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든 시간이라 더 소중했고 더 애틋해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지연 씨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결혼을 결심한 뒤 처음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지연 씨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시골 철물점은 작고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 생활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철물점을 문 닫는 날이면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지연 씨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울어진 집과 결혼하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조심스레 꺼내셨죠. 우리도 잘난 건 없지만 네가 너무 짊어지는 건 아닌가 싶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땐 저 역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제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결심이었고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처가에서 처음 마주한 장인어른의 거친 손, 정이 가득 담긴 장모님의 따뜻한 미소, 작고 오래된 철물점에 붙어있던 낡은 간판까지 그 모든 게 저는 좋았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가족의 표정이 더 크게 다가왔죠. 우리 지연이만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거면 충분하다네.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이 사람과 이 가족과 함께 평생을 걸어도 후회 없겠다.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저희 집에선 솔직히 좋은 티보다는 염려의 얼굴을 더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말에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부모님 앞에 서서 말했죠. 제가 지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부기장인 진우 씨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고 피곤할 수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내조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제 입장에서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말이었어요. 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하구나 싶었죠. 부모님도 결국엔 저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성인이니까 책임은 스스로 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선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바로 지연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서툰 프로포즈였어요. 내가 곧 기장이 되면 연봉도 확 올라갈 거야. 그럼 더 도와드릴 수 있어. 우리 결혼하면 처가댁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건 약속해. 결혼 후에는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너 잘 선택했으니 복 주겠다는 듯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대형기 기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오르고 수당도 많이 붙고 해외 장거리 노선을 도는 만큼 숙소 제공 등 복지 혜택도 훨씬 좋아졌죠. 그 무렵 아내는 승무원 일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돌아섰어요. 처음엔 일에 대한 미련도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 이유는 분명했어요.
부모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내 역시 긴 비행 스케줄 속에서는 임신이 어렵다 보니 잠시 휴직하고 아이 갖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마침 그즘 장인어른의 철물점도 문을 닫게 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고 월세만 계속 나가다 보니 적자만 쌓인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처가 생활비까지 함께 책임지기로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내가 일하지 않으니 경제적 부담은 자연스럽게 제게 몰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책임지는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었죠. 장인어른께는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그 와중에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던 장모님 치료비도 전부 제가 마련해드렸어요. 장모님은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기장 승급 이후 제 일상은 훨씬 바빠졌어요. 거의 매달 유럽, 미주, 동남아 장거리 노선을 돌다 보니 10시간이 넘는 비행과 시차 적응 속에서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어요.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고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 밥상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는 수없이 감동했고 또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편이자 사위였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진심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아내는 아이를 낳았어요. 1명도 아니고 2명. 바로 쌍둥이였죠.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물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감격스러웠지만 한꺼번에 2명이라니 아내의 건강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원래 체구가 가늘고 마른 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다이어트를 해왔고 근육보다는 선이 얇은 그런 몸이었죠. 평소에도 감기만 걸려도 갈비뼈가 아프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작은 몸으로 2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괜찮을까? 둘이라니 아무래도 몸이 많이 힘들겠는데?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버틸만해. 그리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보냈죠. 대신 입은 쉬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음식들에 대한 욕구가 폭발이라도 한 듯 하루 종일 뭐든 먹었어요. 냉장고에 치즈케이크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판을 다 먹어버리기도 했고 밤에는 족발에 보쌈까지 혼자 다 해치우기도 했죠. 키 167cm에 결혼 전엔 49kg이던 몸무게가 임신 후엔 무려 31kg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체중은 어느새 80kg에 가까워졌어요. 자기야, 나 지금 진짜 너무 못생겼지? 이러다가 자기가 나 미워 보이면 어떻게 하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지금도 예뻐. 진짜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곤 했어요. 출산 후엔 살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늘어진 살, 안 빠지는 뱃살, 엉덩이며 허벅지에 생긴 튼살까지 아내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엔 나도 참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무지 자신이 없어.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 그 말을 진심으로 했지만 아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쌍둥이를 출산했을 당시 아내는 35이었고 아직 젊으니까 운동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다독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하루 종일 쌍둥이를 돌봐야 했기에 1분 1초가 부족했고 기저귀를 갈고 나면 분유를 먹여야 하고 분유를 먹이면 트름을 시켜야 했고 밀린 집안일에 뭐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챙기다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아내는 투정을 부렸어요. 그건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아내는 꼼짝없이 2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어요. 저는 장거리 비행을 다녀오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육아를 전담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라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아내의 체중은 78kg 언저리에서 멈췄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고 예전처럼 데이트하자는 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마트에 가는 것도 귀찮다며 배달을 시키기 일쑤였죠. 나 오랜만에 비행 휴가이기도 한데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자기야, 저녁 뭐 먹고 싶어? 밖에 나가자고? 싫어.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몰라. 그냥 배달시켜줘. 예전엔 예쁘게 화장하고 나서 데이트하자고 졸라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집 앞 편의점조차 나가기 싫다고 했어요. 집 안에만 있자니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더 움직이기 싫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속이 터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웠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렇게 주저앉게 둘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극을 좀 줘야겠어.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떤 방식이든 아내가 다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당당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함께 헬스장에 다니자고 제안했어요. 원래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장시간 비행을 할수록 체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이 쓰였던 건 아내가 살이 찐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며 동기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피하려는 걸 보고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느꼈죠. 우리 같이 운동하자. 조금씩만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질 거야. 나 이제 38살이야. 나이 들어서 그런지 살이 진짜 안 빠져.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우울하게 들리던지요. 그래서 저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결심했어요. 일단 운동복부터 챙겨놓고 아침마다 억지로 아내를 끌고 나갔죠. 물론 쉽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 아이들을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이었고 출산 이후 뼈마디마저 다 벌어져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내는 살이 갑자기 찌면서 손목과 발목이 자주 부었어요. 조금만 걷고 나서도 아내는 발목을 부여잡으며 투정을 부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저를 지도하던 트레이너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죠. 혹시 제 아내도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트레이너 분은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렇게 아내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저랑 같이 운동할 때는 별로 재미없다고 투덜대던 아내가 트레이너와 1대1로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흥미를 느끼는 듯했죠. 아내는 트레이너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고 말을 예쁘게 한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던 순간 저는 뭔가 단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느꼈어요. 쌍둥이들이 오전 10시에 어린이집에 가고 오후 4시에 돌아오기 전까지가 아내만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운동으로 보내고 나니 체중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죠. 아내는 점점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고요. 오늘 유산소 40분 했어. 죽는 줄 알았지만 땀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잘했네. 그렇게 조금씩 하면 돼. 나는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지. 운동이 몸에 익숙해지고 나선 아내는 식단 관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땐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정성껏 차려진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가득한 접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샐러드로 때워야 하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미안해하면서 먹고 싶으면 시켜 먹으라고 본인은 식단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잠깐 울컥하기도 했지만 곧장 스스로를 달랬어요. 지금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는 건 저에게도 더없이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드디어 60kg대에 진입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있던 체중계 바늘이 아래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아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 거울 앞에서 몸을 살피던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살은 좀 빠졌는데 피부가 다 늘어졌어. 튼살도 너무 심하고 거상 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그거 위험한 수술인 거 아니야?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도 예쁜데. 진짜 너무해. 그런 것도 못하게 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서 그래. 아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거상 수술까지 도와주기로 했어요. 힘든 수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선택을 했고 저는 옆에서 그 선택을 지지했죠. 그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옷장을 열며 뭐 입을까 고민하고 쇼핑몰에서 스커트를 고르고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단순히 아내가 다시 예뻐졌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줄 때 다시금 건강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요. 아내는 마침내 50kg대까지 몸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마치 결혼 전 그 싱그럽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기발랄해졌죠. 예전에 맞지 않아서 옷장 깊숙이 모셔뒀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보면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어머, 이거 나 진짜 다시 이 옷을 입게 될 줄 몰랐어. 예전보다 더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자신감을 찾은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흐뭇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죠. 그때부터 아내는 집보다는 바깥 활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 비행이 없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 준비를 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 친구 엄마들을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나 민지 엄마랑 점심 먹기로 했어. 애들이 같이 놀면 엄마들도 친해져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외출을 했고 나중엔 몇 년 동안 나가지 않던 동기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좀 돌아다녀야지. 너무 집에만 있었어. 라며 이런저런 모임을 죄다 챙겨 나가더라고요.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저로선 조금 서운했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바깥 일정이 우선인 듯한 느낌이랄까. 그러는 사이 장인어른은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더 어이없는 건 처제였어요. 어느 날 불쑥 전화를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형부, 나 유학 가고 싶은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지했어요. 처제는 이미 30을 넘긴 나이였고 제법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뚜렷한 직업도 없이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학이라뇨. 이 집 식구들 혹시 나를 호구로 보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내는 별다른 반응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원래 우리 집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가족인데 그런 건 좀 감안해야지. 처제도 나이를 생각해야지. 30이 넘었는데 직장을 진득하게 다닌 적도 없잖아. 갑자기 유학이라니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있나 봐. 근데 나 이번에 PT 트레이너 바꿨어. 좀 더 전문적인 분인데 한 번에 500만 원이야. 아니, 나랑 같은 헬스장이잖아. 트레이너를 왜 바꿔? 그렇게 비싼 사람으로? 그냥 지금 나한테 그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운동도 파트너가 재밌어야 진득하게 하지. 그 상황에서 저는 아내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선 뻔뻔하게 요구하는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죠.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니까, 아내니까 저는 결국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유럽 장거리 비행 일정이 잡히게 됐어요. 출발 전날 집에서 짐을 싸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가 어디로 비행을 나가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이번엔 어디야? 몇 밤 자고 오는 거야? 이렇게 꼬치꼬치 묻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저 무덤덤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과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공항으로 나섰는데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비행기 출발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운동 중이겠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켠엔 씁쓸함이 남았어요.
아내와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고 원래 일정상 나흘 후 귀국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조정되면서 하루 앞당겨 귀국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땐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장거리 비행이 이어질수록 피로도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아내에게 연락을 해둘까 고민했지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근히 서프라이즈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씻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서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아무 연락 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캐리어는 문간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고 저는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죠. 분명 아내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니 그렇다 쳐도 아내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으니 괜히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죠. 설마 낮잠 자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마시는 찬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안방 쪽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천천히 좀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에 제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죠. 이 정도는 해야 남자 아니겠습니까? 제 하체 단단하죠? 아유,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래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게 다 안팎으로 운동하는 덕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선생님도 말하는 거 보면 짓궂다니까. 순간 제 숨이 거칠어졌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우리 안방에서? 귀를 의심하면서도 들리는 대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기에 머릿속은 이미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아이, 선생님, 거기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그 간드러진 말투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장을 잡자. 일단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방문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죠.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엥? 그게 웬걸요? 안방 바닥에 운동 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서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가 함께 운동 중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덤벨을 주고받고 있었고 트레이너는 아내에게 힘을 더 써야 한다며 격려하고 있었어요. 더 힘주세요, 회원님. 덤벨 5kg 올라갔잖아요. 아, 거기 누르면 진짜 힘들다니까요. 두 사람 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운동을 하고 있었죠. 너무나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소용돌이 쳤던 의심과 상상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명백한 오해였거든요. 제가 주저앉는 소리에 트레이너와 아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여보, 언제 왔어?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오해하지 마. 진짜 운동만 했어. 거실에는 매트가 안 깔려 있어서 안방에서 한 거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헬스장이 휴가라 문을 닫았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진짜야. 아내는 머리에 땀이 흥건히 젖은 채였고 운동복은 몸에 딱 붙어 있었고 목에는 수건까지 걸려 있었어요. 당황한 얼굴로 얼른 수건으로 이마를 닦더니 급히 제 앞까지 달려왔어요. 말을 하면서도 다급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오해였던 것도 웃겼고 제 상상력이 너무 앞서간 것도 민망했죠. 괜찮아.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나까지 땀이 날 지경이야. 진짜 화 안 났어? 이제 운동 그만하고 씻자. 나 비행 마치고 와서 좀 누워야겠어. 그렇게 안방에서 시작된 오해는 일단락됐고 저는 묵직한 캐리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사람은 의심보다 확인이 먼저란걸요. 그날 밤 아내가 정말로 제가 오해라도 할까봐 신경을 많이 쓴 건지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괜한 의심으로 아내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밥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죠. 오늘 밥 진짜 맛있다. 당신 운동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계속 꾸준히 해. 운동비는 내가 아낌없이 대줄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장거리 비행으로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잠이 쏟아졌고 저는 초저녁부터 깊게 잠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2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원래 한 번 잠이 들면 10시간은 좋게 자는 체질인데 그날은 어딘가 불편한 느낌에 잠이 깬 거였어요. 순간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길래 조심스레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가봤어요. 혹시 아이들이 깨서 그 옆에 누워있는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방도 조용했어요. 두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아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간 거지? 묘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괜한 감정이라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자꾸 쿡쿡 찔리는 듯했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대기 화면이 풀리더니 메신저 창이 떠 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걸 들여다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뭔가에 끌리듯 클릭을 했죠. 그리고 메신저 창에 떠있는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까 진짜 들킬 뻔했잖아. 심장 내려앉았다고. 방에 다행히도 덤벨이 있었으니까 넘어갔지. 들켰으면 바로 이혼 아니야? 이혼으로 끝나겠어? 우리 집에서 남편한테 받는 돈이 얼만데 그거 다 뱉어내라고 하면 진짜 죽음이야.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아내의 대화가 맞나? 제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내려보니 대화는 더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데? 나쁘지 않잖아. 스릴도 있고. 아까 자기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린다고 안 했으면 우리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였다고. 그리고 자기는 내 덕에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회원들한테 PTV 받는 건 100인데 자기는 남편한테 말 잘해서 500씩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잘하라고. 순간 뒷목이 찌릿해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전부 입안으로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마음속으로 자책했던 그 마음이 단 몇 줄의 메시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게 뭔 일일까요? 대체 뭐냐고요?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을 누가 그렸다면 아마 완벽한 바보였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믿었고 아내를 지지했고 아내의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헬스비? 지원했죠. 트레이너 바꾼 것도 참았고 심지어 처가의 생활비며 처제의 황당한 유학 자금 요청까지도 참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뇨.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쑥 들어와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섞여버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그냥 무너졌어요. 저는 그렇게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허탈하고 끔찍했어요. 저는 아내의 메신저 내용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눈앞에 펼쳐지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죠. 읽을수록 손이 떨려서 스크롤을 내리는 게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다잡고 그 대화들을 전부 캡처해두기 시작했죠. 한 장 한 장 놓치지 않고 혹시라도 나중에 지워질까 싶어 백업까지 해두었어요. 헬스 트레이너와의 관계는 대략 8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메신저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처음엔 운동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감정 섞인 말투로 바뀌었고 점점 농도 짙은 장난과 은밀한 약속들로 흘러가 있었죠. 1년 넘게 헬스를 하던 아내에게 내연남이 생겼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일부러 저보다 몇 배나 비싼 PT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 트레이너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지금 이 새벽에도 내연남에게 잠깐만 보자는 메시지를 받고 집을 빠져나갔다는 거였죠. 마지막 메시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조심해서 나와. 아내는 제가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몰래 집을 나섰던 거였죠.
뭐 어차피 금방 들어올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거라고 확신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메시지는 제 손에 있었고 저도 더는 침대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얼굴은 달아오르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분노가 치솟고 있었죠.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서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했어요. 아무리 봐도 수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조수석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수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간간히 아내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그 자체였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켰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살금살금 차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확 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 둘? 아내는 정말로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 동시에 본능적으로 트레이너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 광경이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저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둘의 모습을 천천히 담기 시작했어요. 다 찍고 있어, 너희 둘. 지금 바람 피우고 있지?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증거 다 내 손에 있어. 얼굴을 이제 와서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야. 손 치워. 아, 왜 그러세요? 오해예요. 그냥 회원님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만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손이나 잡고 있었던 건 뭐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을처증 있는 사람처럼. 정말 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한 거야. 네가 노트북에 메신저를 켜놓고 나간 걸 잊은 모양이더라.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말이야. 오해야. 내가 하도 잠이 안 와서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가 우연히 만나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였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연히라니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게 더 한심했어요. 게다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거라더니 바람 쐬러 갔다가 만났다니 지도 당황스러우니까 아무 말이나 뱉은 거였죠. 그래? 우연히? 손은 왜 잡았는데? 그 말에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트레이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에 주차장 한복판에서 각자의 진심을 외면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잔소리 말고 당장 짐 싸. 트레이너 비용도 100만 원짜리면서 500만 원이라고 속였지.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조수석에서 황급히 내려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맨무릎을 대면서 손까지 모아 싹싹 비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아내에겐 살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빌고 비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를 치장할 수 있는 돈이며 처가에 들어가는 돈까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나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였어. 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진심 아니었어. 마음 준 적 없어. 그래서 뭐? 마음을 줬든 몸을 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자체가 문제지. 나 진심으로 봐줄 수 없어. 매달 생활비 요구하는 당신 아버지도 지긋지긋하고 유학비용 보태달라는 당신 동생은 더 어이없어. 그게 제정신이냐? 아니, 그건 나는 그냥 가족이라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었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가족이면 뭘 좀 감사할 줄이나 알아야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동안 다 참고 넘어간 줄 알아? 사람으로서 염치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해는 해보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너네 집 식구들은 그냥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상식도 없어. 내가 뭘 해줘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 내가 마땅히 해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 너도 마찬가지야. 살찐 동안에는 조용히 있다가 살 빠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니까 그때부턴 딴 남자랑 썸 타? 그게 네 인성이야. 결국 너도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자존감 낮던 시기에 기댈 사람이 필요해서 붙잡은 거였잖아. 여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화가 풀릴까?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짐 싸. 당장 나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핑계 대려고 하지 마.
애들도 데려가.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자 아내는 주차장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울먹였어요. 저에게 앵무새처럼 계속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용서는 없어. 끝났어.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아내는 다시 짐을 싸겠다고 해놓고는 끝내 버텼어요. 집에선 못 나가겠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라고 말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번 휴가로 일주일간의 자유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이참에 본가에 내려가 부모님 얼굴도 뵙고 앞으로의 일도 차분히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새벽 3시 무렵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고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현관을 열어주며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너 휴가라곤 했는데. 다짜고짜 이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지, 저 이혼 생각 중이에요. 그 말에 부모님은 얼어붙으셨어요. 무슨 일이냐며 다그치듯 묻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기에 더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부모님은 저를 조용히 깨웠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쩌려고 하니 묻기에 저는 짐을 챙기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리 백업해둔 메신저 캡처,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영상, 트레이너의 얼굴이 나온 정황 사진까지 전부 제출했고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 역시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잘 걸렸죠 뭐. 이건 제가 져줄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인진 몰라도 그날의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합니다. 보통 상간남에게 1천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고요.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명확한 책임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따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먼저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아내에겐 이혼 소장 초안을 송부했어요. 미리 준비해뒀던 공동명의 예금 3개는 전날 모두 해지했고 차량 역시 단독 명의로 이전 신청을 해두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도 흔들릴 여지도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완료형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채 밀어붙였죠. 며칠 후 상간남이라는 작자는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진짜 오해예요. 저는 그냥 운동 목적이었고요. 절대 간통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혹시 합의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그 말에 상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마디로 끝낸 셈이었죠. 아내는 그 뒤로 줄곧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전화를 걸어왔고 집으로 찾아와 지연이 단단히 혼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뻔뻔한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에 장모님은 울고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그러면서도 저에게 아이는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왜? 이제 돈줄 떨어져서 애도 못 키우겠냐? 그래 좋아. 애는 내가 키워. 대신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부터 써. 아내는 냉큼 사인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더 이상 감정은 없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이 계속 남아있었지만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돌아갈 이유도 명분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전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집요하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 제가 이혼 소송 하나 못하겠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아내는 명백한 귀책 배우자였고 제가 확보한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혼을 인용했죠.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제게 지급해야 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탈당했어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역시 전액 제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서 전부 제 명의로 귀속됐고요. 아내 쪽에서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는 결과를 받았죠. 상간남, 그러니까 그 헬스 트레이너는 별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처음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운동 목적이었고 신체 접촉은 수업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나. 그래도 법원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내밀한 메시지들과 야밤의 만남, 차량 안에서의 영상 등을 종합해 불륜으로 판단했고 그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명령했어요. 그 일 이후 두 사람의 불륜은 헬스장에도 알려졌어요. 어떻게 퍼졌냐고요? 그건 제가 조금 손을 썼죠.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엄마들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중 한 분이 물으셨어요. 어머, 애엄마는 요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 말에 저는 일부러 조용히 마치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게요. 사실은 우리 이혼했어요. 헬스장에서 바람이 나서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들 사이에 비밀이란 건 없잖아요. 말은 곧장 퍼졌고 결국 그 헬스 트레이너는 헬스장에서 쫓겨났어요. 퇴출당한 뒤에도 연락이 온 건 없었어요. 대신 헬스장 측에서 연락이 왔죠. 해당 트레이너의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회원님이 과다 지불한 비용은 환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조치 중입니다. 그래요. 헬스장도 자기 평판이 걸려 있으니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환불까지 받았고 트레이너는 업계에서 사실상 매장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는 인근 도시에서 야매 PT를 한다더군요. SNS도 닫혔고 연락처도 바뀌었다고 해요. 아내는요, 결국 친정, 그러니까 시골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견딘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장판도 안 켜진 방에서 부모님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몇 번 한 적도 있었죠. 새벽 2시, 3시쯤 전화가 울리더군요. 그때마다 화면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끊어버렸어요. 받을 마음도 없었고 받아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본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두 아이를 책임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비행 스케줄이 길다 보니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가 많고요. 그런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가끔 제 어머니가 이놈아 너도 살아야지 하시면서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버지는 등하원 시간을 맞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무너질 줄 알았던 마음은 아이들 덕분에 버텼고 아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앞을 보고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한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양육비요. 저는 아내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꼬박꼬박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애초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법은 책임을 묻더라고요.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의무의 잔재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싱글데디로 살아갑니다.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하루하루가 정신없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들, 내가 반드시 잘 키워낼 거라고. 인생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저 잘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즐거운 나날이 지속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